서울 강남, 재계와 정계의 이름들이 한나란시에 모이는 곳.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초호화 웨딩홀 라 루체 컨벤션.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빛처럼 쏟아지고 순백의 장미와 백합이 끝없이 늘어선 버진로드 위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재벌 2세이자 IT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 강민준의 재혼식 날이었다. 신랑 강민준은 완벽했다. 잘 재단된 블랙 턱시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인 중 한 명이었고 오늘 그의 곁에 설 신부 서유진은 철의 장미라 불리는 여성 임원, 강민준의 오랜 비서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모두가 이 결혼을 축복했다. 아니, 축복해야만 했다. 사회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그 순간이었다. 웅웅웅. 예식장의 고급 음향을 찢어버리는 거친 엔진 소리가 바깥에서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이니 소음쯤이야 싶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정문 쪽에서 소란이 터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보안팀은 뭐 하고 있어? 다음 순간 모든 하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연기를 뿜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홀 안으로 들이닥쳤다. 기름때 묻은 드림 바이크. 머플러는 찢어진 듯 요란한 소리를 냈고 바닥에 길게 검은 자국을 남기며 급정거했다. 그 위에는 헬멧도 쓰지 않은 중년 남자가 타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수십 년을 거리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친 눈빛. 그의 뒤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다. 접이식 휠체어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남자는 재빨랐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보안 요원의 팔을 거칠게 쳐냈다. 손에는 녹슨 드라이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건들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는 휠체어를 풀어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갈색 계열의 낡은 옷, 지나치게 마른 어깨, 담요 아래로 늘어진 두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홀 안이 숨을 죽였다. 남자는 휠체어를 밀며 버진로드 위로 올라섰다. 샹들리에의 빛이 휠체어 바퀴에 반사되며 서늘한 소리를 냈다. 강민준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쾌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누구냐?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남자는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강민준. 잘 봐라. 내가 6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온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휠체어에 앉은 여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베일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천천히,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베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울렸다. 곳곳에서 숨이 멎는 소리, 짧은 비명,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 창백했고 야위었고 왼쪽 관자놀이에는 길게 이어진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본 순간 강민준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했다. 이서연. 그의 전처. 6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여자. 서유진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다. 백합이 바닥에서 구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마치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본 사람처럼. 그러나 가장 큰 반응은 강민준에게서 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동자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또각 소리를 냈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서연. 분명히 서연이었다.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6년 전 불길 속에서 찾았다는 반지. 재로 변한 시신. 그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잠들던 밤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걸음이 비틀거렸다.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차가움도 느끼지 못한 채. 정말 너야? 살아 있었던 거야? 이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원망, 슬픔,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강민주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닿기 직전 멈췄다. 혹시나 꿈일까봐. 손을 대는 순간 사라질까봐. 그때 서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를 찢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이서연은 죽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서유진을 보는 눈빛이 낯설었다. 그 순간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죽었다고? 내가 죽게 만든 거겠지?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다시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6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한 방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죽지 않았어. 그 말과 함께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웨딩홀라는 더 이상 축복의 공간이 아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수백 명의 하객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죽지 않았어. 이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마치 오래전 봉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서연의 얼굴과 담요 아래로 늘어진 그녀의 다리 사이를 오갔다. 움직이지 않았다. 전혀. 다들 들으셨어요? 서유진이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소리쳤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결혼식을 망치려고 이런 연극까지? 닥쳐. 강민준의 낮고 거친 음성이 홀을 가르며 울렸다. 그는 서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오직 서연만을 보고 있었다. 계속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기억이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다. 6년 전. 한성그룹의 옛 연구동. 그날 밤 민주는 지방 출장을 떠난 상태였다. 회사는 거대한 소송을 앞두고 있었고 모든 핵심 데이터는 한 개의 외장 저장 장치에 담겨 있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걸 두고 올 수 없었어. 강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 저장 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목숨 걸 필요까지는. 그건 내 인생이었어. 서연이 조용히 끊었다. 너의 회사, 너의 자유,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연기와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야기.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히고 바닥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철제 선반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나는 저장 장치를 안고 있었어. 그래서 다리를 피하지 못했어. 홀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바닥에 깔려 있었고 다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그제야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유진 씨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서유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혔다. 무슨 소리야? 난 도망칠 수 있는 문 앞에서 그녀를 봤어. 서연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유진을 정확히 향했다. 나는 손을 뻗었고 살려달라고 했어.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그녀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문을 닫았어. 순간 홀 안이 술렁이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거짓말이야. 서유진이 소리쳤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그때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였다. 그날 밤 인근 건물에서 근무하던 야간 경비원. 증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있지. 다만 이제까지 꺼내지 않았을 뿐.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지금까지? 박정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아이를 미끼로 삼았어. 서연이 힘겹게 말했다. 내가 나타나면 아이를 없애겠다고. 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우리 아이 서아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 홀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유진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냉소가 스며들었다. 그래서 6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야? 자기 아이를 버리고? 그 말에 강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서연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바라본 채 말했다. 버린 적 없어. 지키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그때 홀 한쪽 문이 열렸다. 작은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였다. 강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아이.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7살 소녀. 강서아.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결혼식 안 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손이 경련처럼 떨렸다. 서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낯선 여자.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한 눈빛. 서아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왜 울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강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서아의 한마디는 홀 안에 남아있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아이의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어른들의 숨막히는 진실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울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6해 동안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서아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낯설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섞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더 다가왔다. 그때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아이 앞을 막았다. 아가, 여기 위험해. 조금만 저쪽으로 가 있을래? 서아는 멈췄지만 눈길은 끝내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유진은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듯 날카롭게 웃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6해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라니. 그녀의 말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 이 여자를 믿어요? 증거 하나 없이? 강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분노도, 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증거라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증거야. 그는 서유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넌 왜 놀라기보다 화를 내지? 서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다. 난 놀랐어. 하지만 이건 조작일 수도 있잖아. 얼굴이 비슷한 사람, 수술, 연기. 다 가능해. 그녀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당신, 돈 때문에 온 거지? 그 말에 호란이 다시 술렁였다. 일부 하객의 표정에도 의심이 스쳤다. 강민준 역시 그 시선을 느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왜 지금인가? 왜 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돈 때문이라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결혼식을 막으러 온 것도 아니야. 강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럼 왜? 아이 때문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서아는 해외로 보내질 거였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그녀의 시선이 서유진에게 꽂혔다. 그건 내 계획이었지. 서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박정호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이를 외국 기숙학교로 보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통화를. 강민준의 숨이 멎었다. 서아를 내 동의도 없이?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요. 서유진은 오히려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는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더 나은 환경?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게 아이를 아빠 곁에서 떼어내는 거라면? 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렸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돌아오고 싶었어. 수백 번도 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매번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 혹시라도 내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가슴이 죄어왔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만 믿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유진이 건네던 위로와 헌신 뒤에 이렇게 잔인한 그림자가 숨어있을 줄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서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 아줌마 무서운 사람 아니지? 강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무섭지 않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근데 왜 아줌마 눈이 맨날 꿈에 나오던 사람이랑 똑같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해 동안 그녀는 아이의 기억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졌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아 있었다. 서유진은 그 장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만해. 그녀는 소리쳤다. 아이 앞에서 이런 연극 그만두라고. 강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가 서유진을 압도했다. 연극은 끝났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식도. 홀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진실을 확인할 거야. 강민주는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한 증거 아직 남아 있습니까?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리를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서유진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강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문은 이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웨딩홀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도 못한 채 숨을 삼키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유진은 굳은 얼굴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집착이 뒤엉켜 있었다. 증거라니? 서유진이 비웃듯 말했다. 6년이나 지난 일을 무슨 수로. 박정호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묵은 결심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완전한 영상은 아닙니다. 불길과 연기로 카메라는 망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쓰고 있던 헬멧에 부착된 녹음 장치예요. 강민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들었다. 그는 박정호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 소리가 정말 존재한다면 자신이 믿어왔던 지난 6년의 기억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증거였다. 지금 여기서 들려주겠다는 겁니까? 강민준이 낮게 물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유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점점 날카로워지다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소리로 변했다. 그래요. 들려줘요. 어디 한번 이 여자랑 짜고 만든 음성 파일이겠죠. 요즘 기술로 못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강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웨딩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가리켰다.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홀 안의 불이 일부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피커에서는 미세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바람 소리, 먼 곳에서 울리는 경보음,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거친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낮아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제발. 그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고통에 잠겨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웨딩홀 여기저기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 또렷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다. 차분하고 익숙한 목소리. 언니, 미안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이건 언니를 위한 일이에요. 지금 나가도 언니는 평생 짐이 될 거예요. 그 뒤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쾅 하는 둔탁한 소음 뒤에 서연의 절규가 이어졌다. 문 열어줘. 제발, 아이가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불길 소리만이 홀 안을 가득 채웠다. 녹음은 그 지점에서 끊겼다. 정적. 완벽한 침묵. 강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가 믿었던 사람, 그가 아이를 맡기고 미래를 함께하려 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내를 죽음 속에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귀를 찢고 가슴을 후벼 팠다. 아빠, 강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무섭게 변했다는 것만은 느낀 듯 강민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그 촉감에 강민주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과 혐오가 깔려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한 헌신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게 내가 빚졌다고 믿었던 이유였나? 서유진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난 회사를 살리려고. 회사, 강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 회사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야? 넌 그걸 훔친 거고.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보지 않았다. 대신 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어. 친구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너무 깊어 홀 안의 공기를 눌렀다. 서유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때 널 끌어냈다면 민주는 무너졌을 거야. 회사도, 아이도 모두.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에 박정호가 낮게 말했다. 현실적인 선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강민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의 손길은 떨렸지만 단단했다. 경찰을 부르세요.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야. 서유진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민준, 제발 난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러나 강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감히 말로 꺼낼 수 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그때 더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버렸는지.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강민준의 품 안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순간 서아가 아주 작게 물었다. 아줌마 아까 그 소리 아줌마 목소리 맞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 하지도 못했다. 다만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강민주는 깨달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웨딩홀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경찰이 도착했고 서유진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아닌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서연의 휠체어 옆에 서 있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경찰이 서유진을 데려가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강민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민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낮고 잠긴 목소리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도 변명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해서 강민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유진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곧 그녀는 경찰에 이끌려 사라졌다. 홀 안에 남은 사람은 서연과 강민준, 박정호, 그리고 서아뿐이었다. 웨딩홀의 화려한 장식은 이 순간과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휠체어의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6해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꺼내놓은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아도 많이 놀랐고 서연 씨도. 그는 말을 멈췄다. 아직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 더 머물 힘이 없었다. 박정호가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나섰고 강민준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웨딩홀을 나섰다. 밖은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강남의 밤은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그 빛은 서연에게 낯설기만 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그 말은 분명한 선이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연과 박정호는 오래된 승합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오늘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의 통증과 마음의 무게는 그것이 현실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박정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잘한 것인지, 그저 더 큰 혼란을 만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여전히 낮았고,
습한 공기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반복되는 진동에 결국 통화를 눌렀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언니,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방법은 많아. 서유진은 차분했다. 경찰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은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이 얘기, 짧은 한마디였다. 오늘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를 건드리면? 건드린 적 없어. 아직은. 서유진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언니가 다시 나타난 이상 상황은 달라졌어. 이미 다 끝났어. 아니, 서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니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준비해둔 것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모든 것을 밝혀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유진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아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아이의 잠든 얼굴조차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해외 이동 계획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장님, 서아 양 이름으로 발급된 출국 서류가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서유진의 말이 떠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 그는 곧바로 서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잠시 멈췄다. 그녀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서연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어제 돌아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 그녀는 낮게 말했다. 강민주는 침을 삼켰다. 미안합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숨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결심이었다. 서연은 휠체어의 바퀴를 천천히 굴렸다. 6해 동안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는 아이를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강민주는 서연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흔들림 없음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6해 전에도 그녀는 늘 이렇게 조용히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 결정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내가 움직일게. 강민주는 낮게 말했다.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어. 그 말은 다짐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들렸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왔고 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박정호를 다시 만났다.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다. 화려한 로비와 달리 이곳은 차갑고 폐쇄적이었다. 박정호는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원본은 아니지만 그날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가방을 받아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 선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증거였다. 그들은 곧바로 보안이 강화된 회의실로 향했다. 강민주는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용했다. 대형 모니터에 파일이 연결되었고 화면에는 손상된 데이터 구조가 나타났다. 영상은 거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말했다. 하지만 음성 신호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직접 키보드를 잡았다.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한때 밤을 새워 코드를 다듬던 개발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회의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낮은 숨소리만이 남았다. 음성 파형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잡음 속에서 단어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박정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불길, 연기, 그리고 닫히던 문,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데이터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구조까지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음성이 비교적 또렷해진 구간이 재생되었다. 서연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서유진의 말, 그러나 이번에는 웨딩홀에서 들었던 부분보다 더 길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유진의 숨소리와 함께 낮은 독백이 녹음돼 있었다. 지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선택을 안 하면 나는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해. 그 말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오랜 욕망과 계산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주는 재생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각이 떠올랐다. 그는 서유진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이건 법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말했다. 동기와 의도가 명확해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반지하 방에서 박정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강민준이 파일을 복구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그날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그러나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다. 가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였다. 오늘 밤 서아를 데리고 외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위험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 안에 있지 않았다. 서유진이 남긴 말, 준비해둔 것들이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서아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비공개로 유지된 별장이었다. 그는 경호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배치했다. 눈에 띄는 움직임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서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아이가 말했다. 오늘은 그 아줌마 아니, 그 이모 안 와? 강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곧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거야. 별장에 도착한 뒤 강민주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복구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서유진이었다. 경찰 구치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민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유진은 웃었다. 확인하고 싶었어. 아직도 나를 괴물로만 보고 있는지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녹음, 서유진이 말을 이었다. 어디까지 복구됐어? 그 질문에 강민주는 확신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너는 끝났어? 강민준이 말했다. 증거도, 동기도 다 드러났어. 서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하나는 아직 내 손에 있어. 그 한마디에 강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를 생각해. 법은 느리고 세상은 잔인해.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강민준은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아직 카드를 쥐고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래서 이제 숨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녀의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였다. 진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이 될 것이었다. 강민주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를 생각하라는 말, 그것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를 복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유진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곧바로 경호팀 책임자에게 연락해 별장의 보안을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보호가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반지하 방을 나서고 있었다. 박정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적지는 강민준의 별장이 아니었다. 서연은 일부러 다른 곳을 선택했다. 서유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어요. 박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서아는 어디 있어?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위치를 말했다. 서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도 그쪽으로 갈게. 하지만 조용히 그 말의 의미를 강민준은 곧바로 이해했다. 공개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의 위치를 조율하는 사이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별장 외곽에서 경호 인력 1명이 쓰러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고 무전도 짧게 끊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서아가 아끼던 인형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서아, 그는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경호팀의 무전이 뒤늦게 혼선 속에서 울렸다. 회장님, 외곽에서 침입 흔적이. 강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마지막 카드. 아이였다. 같은 시각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결국 움직였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어? 서유진은 웃었다. 역시 엄마네. 바로 그 얘기부터 하는 거 보니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강민준도 알고 있지? 지금쯤이면. 조건이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말해. 서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증거.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그 남자가 복구한 파일. 전부 없애.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아이는? 살아 돌아가. 서유진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6해 전, 문 앞에서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전하자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어디로 오라고 했어? 아직,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분명해. 나를 부를 거야. 1시간 뒤, 위치 정보가 전송되었다. 오래된 물류창고, 항구 근처. 박정호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이를 되찾는 건 엄마인 내가 해야 해. 강민준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경찰과의 공조를 준비하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서연은 그가 따라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앞에서 또다시 누군가 피 흘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창고 안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가득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가자 멀리서 불빛 하나가 켜졌다. 그 아래에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아가 있었다. 아이는 입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에 굳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멈춰, 서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멈췄다. 파일은? 서유진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났어. 그 말에 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그녀는 서아의 어깨를 더 세게 붙잡았다. 아이가 작은 신음을 냈다. 그 소리에 서연의 이성이 흔들렸다. 나를 봐. 서연이 낮게 말했다. 아이한테서 떨어져. 서유진은 비웃었다.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날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대답 대신 휠체어의 바퀴를 천천히 앞으로 굴렸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어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래서 더는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내가 잃을 건 지금부터야. 서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서연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을 잊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휠체어를 밀어붙였다. 서유진이 놀라 한순간 균형을 잃었고 그 틈에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의 외침이 들려왔다. 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승부욕도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휠체어에 앉은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아이는 서연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 엄마. 그 목소리는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경찰이 서유진을 체포했고
강민주는 잠시 뒤 창고에 도착했다. 그는 아이와 서연을 동시에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가장 두려운 순간을 지나온 뒤에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유진이 수갑을 찬 채 창고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팔 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서아는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성과 통제력이 무너진 듯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병원부터 가자,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 씨도, 서아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아는 지친 탓인지 서연의 품에서 잠들었다. 작은 손이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지난 6해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반지하방, 습기 찬 공기, 밤마다 찾아오던 통증,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던 아이의 얼굴.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아는 검사를 위해 잠시 떨어져야 했고 그 순간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아이가 보이지 않자 불안이 밀려왔지만 강민준이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 서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서유진의 체포는 시작일 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은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었다. 며칠 뒤, 서유진의 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화재 사건, 불법 감금, 아동 납치 시도. 그동안 능력 있는 재벌가의 아내로 포장되어 있던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강민준과 서연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다. 일부는 동정했고 일부는 의심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 왜 아이를 혼자 두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읽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라 아이의 눈빛이었다. 서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종이에 세 사람을 그렸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그림 속에서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강민주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는 서유진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렸어.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책임이자 속죄였다. 서연은 법정에 설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증언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싸움이었다.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고 고통을 말로 옮겨야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종종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여전히 불길이 번졌고 문은 닫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그럴 때마다 강민주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재판을 앞둔 어느 날, 서연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다시 세상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서아였다. 아이는 엄마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이가 말했다. 무서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그러자 아이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무서운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같이 있으면 괜찮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 당일, 법정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유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허무함을 느꼈다. 6해를 지배했던 공포의 근원이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의 증언이 시작되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불길 속에서의 선택, 닫힌 문, 잃어버린 시간,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침묵.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는 분명했다. 그 말들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폭력과 침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증언이었다. 강민준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저는 제 자리와 안정을 택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저는 제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아이의 손, 아이의 웃음, 그리고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 법정 문을 나서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온기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은 결국 6달이 넘게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다.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재활센터로 옮긴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보조기구에 몸을 의지한 채 몇 걸음씩 걷는 연습을 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처음에는 고통이 앞섰지만 점차 통증보다 버티는 힘이 더 크게 자라났다. 강민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1시간을 쪼개어 재활센터를 찾았다. 그는 옆에서 말없이 서연을 지켜보며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는 응원과 미안함, 그리고 늦게나마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 시간 동안 빠르게 자랐다. 아이는 더 이상 밤마다 울며 잠에서 깨지 않았고 엄마의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아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은 서연의 재활운동을 옆에서 흉내내며 웃었고 또 어느 날은 넘어질 뻔한 엄마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서연은 그런 순간마다 생각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다.
판결을 앞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서유진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감형을 요청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을 잃어 있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살인 미수, 불법 감금, 아동 납치 시도, 증거 조작. 각각의 죄목이 선고될 때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결국 판결은 중형이었다. 서유진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6해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잠시 알 수 없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과거는 끝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몇 주 뒤 서연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 섰다. 그러나 그녀는 자극적인 폭로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서연은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화재 피해자와 장애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작은 재단이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다. 강민준 역시 변화를 선택했다. 그는 그룹의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공헌 부문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과거의 성공이 수많은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그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연과 서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날, 세 사람은 바닷가를 찾았다. 서연은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게 걷지는 못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모래 위를 걸을 수 있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전해졌다. 서아는 바닷물 가까이에서 조개를 줍다가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이리 와봐. 서연은 웃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강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 풍경은 평범했지만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서연 곁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다. 미안해.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 말 말고 다른 걸 하자. 강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그 말에는 약속보다 실천이 담겨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 졸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고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도가 모래 위에 흔적을 남겼다가 이내 지워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고통은 지나가고 흔적은 남지만 그 위에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자신이 치러온 모든 대가에 대한 답이라고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